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고학은 역사적인 문서들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고고학은 역사적인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과 문명에 대하여 배우는 수단으로서도 탁월하다. 무엇보다도 거의 모든 문명은 유적을 남겨놓는다라고 해서 원래 고고학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문서의 그 신빙성을 판단하는 그 역할이 사실 주요 역할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역사적인 문서들의 타당성을 결정하는데 1차적으로 쓰이는데 그거 말고도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이 없는 문명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문명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래서 저기 아메리카의 대륙에 가면은 아메리카 그 콜럼버스가 오기 전에 문명에 대해서는 이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 고고학이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는 없죠. 자, 그러한 유적들을 통하여 고대 사람들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유적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완벽한 그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론은 불확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근데 이 고고학이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은 결론이 어떻다는 거예요, 결론이? 불확실하다라는 그 부분이 있대요. 애초에 과학이라는 것 자체에 100% 완벽한 어떤 증명이라든가 이런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죠. 근데 고고학은 그거보다 더 심하다는 거. 네. 예, 왜 그런지는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제 그 한계점들이 이 학문 자체에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결론들은 그냥 하나의 추정, 네, 그냥 어떤 견해, 그래도 조금 일리가 있는 주장, 요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한 고고학자가 어떤 유적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최초로 떠오르는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은 얼마나 오래된 유적일까이다. 그러니까 시대가 언제냐는 거죠. 그러니까 땅을 파봤는데 유적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유적이 언제 걸까라는 이 질문부터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파봤는데 어떤 성곽 같은 게 나온 겁니다. 그럼 이 네. 성곽이 조선시대 성곽인가, 삼국시대 성곽인가 이런 거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무음하겠죠. 궁금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또 그 배경, 이제 또 이론들이 있겠죠. 근데 불행하게도 이 질문에 정확한 해답을 내놓기는 아주 어렵다. 왜 아주 어렵겠어요? 그거를 만든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요? 안 살아 있어요? 안 살아있죠. 안 살아 있죠. 그냥 덩그러니 그냥 성곽만 남아 있으니까 이게 언제 지어진 건지, 어떻게 지은 건지 이런 것들 답하는 게 당연히 어렵겠죠. 네. 무엇보다도 그것을 땅속에서 그냥 파낸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예, 그나마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거라면은 그나마 좀 덜할 텐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물이나 유적만 그냥 떡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아메리카 문명을 규명하는 게 어려운 이유도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료가 없는데 유물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역사를 이제 추적을 하려니까 이제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때로는 유적 자체가 해답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아, 유적 자체에 그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유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고대 동전은 거기에 인쇄된 연도를 보고서 만들어진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요즘 여러분들 동전 쓰나요? 거의 안 쓰죠. 잘 안 쓰죠. 그쵸? 예. 근데 어쨌든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죠? 네. 네, 동전 앞면에 보면은 그 액면가가 있고 뒷면으로 뒤집으면 어때요? 연도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근데 고대에도 이런 습성이 동일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동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연도요.
예, 그러니까 그 연도라고 하는 게 오늘날처럼 뭐 이런 연도가 아니라 그 당대에 그 재위했던 황제 있잖아요. 네. 그 황제 이름이나 이제 이런 게 사실 새겨져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가이사 예, 예, 얼굴도 새겨져 있고, 예, 그러면 이 시대, 그러니까 이 황제가 이 시대 사람이니까 이 동전은 언제라는 거예요? 아, 그때 동전이겠구나 이런 것들이 추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동전 같은 경우는 연대 추정이 사실 좀 쉬운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게 이제 그 오히려 운이 좋은 경우인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동정만 그런 건 아니죠. 또한 어떤 유물에서는 어떤 역사 작품을 언급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걸 파냈는데 거기에 그 참 공교롭게도 어떤 역사 작품에서 언급했던 그 유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그 작품에서 뭐 여기에 가면은 뭐 이런 뛰어난 뭐 이런 작품이 있었는데 뭐 그게 참 뭐 좋았다 이런 식으로 역사 기록에 있었는데 그게 조선시대였어요. 네. 예, 근데 마침 어디를 파다가 그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지역은 어느 시대 그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선. 조선시대 유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역사 작품에서 이집트 왕이 죽은 날짜를 언급한다고 가정해보라. 고고학자가 그 왕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 무덤과 거기 묻힌 유물은 바로 그 역사 문서를 참고함으로써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하면은 어때요? 다 왕들이 재위 기간들이 다 밝혀져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누구는 언제 제위했고 누구는 언제 제위했고 이런데 그 하다 보니까 이제 무덤이 나온 겁니다. 그 무덤 표지석에 그 왕의 그 시호가 거기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유물들은 다 언제 저기 유물이라는 게 다 자동으로 밝혀지겠죠. 그쵸? 네. 예,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해서 연대를 추정을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말하지만 이런 게 굉장히 드물어요, 오히려. 예, 그 보편적이라기보다는 이런 거 운이 좋은 케이스에 사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 그 유물의 연대가 이런 식으로 결정될 때,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애초에 거기 힌트를 넣어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대가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면은 고고학자들은 그 유물에 알려진 연대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되어진 연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알려진 연대라는 이름으로 부른다고 해요. 네.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만든 사람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려진 연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연대 말고 다른 연대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알려지지 않는. 알려진 연대 말고 다른 연대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럼 안 알려진 연대들은 어떻게 알아냈다는 뜻이에요? 과학적 분. 네, 맞아요. 다른 어떤 그 연대 측정 수단들을 사용해서 측정해서 알아낸 연대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유물 자체가 내가 언제 만들어졌습니다라고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연대는 알려진 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2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안 알려진 연대를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탐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172쪽에 재현이가 읽어봅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알려진 연대를 찾을 수 있는 유물은 거의 없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어떤 유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채택해야 한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연륜 연대형이라고 불린다. 네, 그래 여기 나오죠. 근데 불행하게도 알려진 연대를 찾을 수 있는 유물이 어떻다는 거예요? 거의. 거의 없다고 나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대들은 알려졌다기보다는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측정을 한 겁니다. 측정을 해서 이제 알아내는 건데요. 그중에서 이제 잘 쓰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연륜연대학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한대요. 여기 연륜연대학 나오죠. 나무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나이테 숫자를 세는 방법. 그래서 연이 뭐냐면 해 연자죠. 류는 뭐예요? 이 동그라미 할 때 륜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 올림픽 그 하면은 동그라미 5개 있는 깃발 이렇게 흔들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거 뭐라 그래요? 오륜기라 그러잖아. 아, 오륜기. 예, 5개 동그라미 있다고 해서 연륜이라고 하면 뭐예요, 결국? 해마다 생기는 동그라미 하나니까 나이테를 가리키는 거죠. 그쵸? 예, 그래서 나이테를 활용한 연대학이다 해서 연대학이라고 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달락까지 읽어봅시다. 자, 재현이가 그 다음 달락까지 읽어볼게요. 나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무의 줄기는 해마다 조금씩 커 나간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 줄기 안쪽을 들여다보면 1년에 동그란 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1년에 동그란 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을 흔히 나이테라고 부른다. 네, 그래요. 여러분들, 나무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는 혹시 예전에 식물학 시간 때 배웠나요? 네, 네, 좀 기억나요? 이게 그 어린 나무에서 조금씩 더 두터워. 네, 맞아요. 원래는 이 나무가 어디냐, 요 부분만 살아있는 겁니다. 요 예, 바깥 부분만 살아있어요. 그 나중에 그거 죽는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바깥 부분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자라가거든요. 그럼 자라가면 요 안쪽은 어떻게 되냐? 죽으면서 단단해지는 이 목질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따뜻한 봄, 여름 이런 때는 어때요? 이제 확 자라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겨울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추우니까 이제 멈추. 죽는 거예요. 예. 그게 반복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고 죽고, 자라고 죽고 이런 게 반복되면서 1년에 한 개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 동그라미가 생겨가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이제 요 부분, 이 나무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잘라져서 죽었겠지만 살아 있었다면 계속 자라갈 텐데, 이 부분, 이 안에 이 부분은 사실 다 뭐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이미 다 죽어 있는 상태에서 목질만 남은 거고, 계속 성장하는 부분은 어디냐? 요 바깥쪽만 성장을 합니다. 예, 바깥쪽에 요 부분이 사실 살아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세월이 지나간 흔적을 그냥 고스란히 보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요거를 활용을 하는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따뜻하면 더 많이 자라고 추우면은 덜 자라고 이런다 그랬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자라는 데 있어서 좀 더 따뜻한 지방에서 자란 나이테는 요 사이 간격이 어떨 것 같아요? 더 넓지 더 않을까요? 넓게 되겠죠. 정답이에요. 네, 그리고 좀 더 추운 지역에서 자란 나무들은 어떨까요? 좀 이게 빽빽할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해는 유달리 그 해에 추웠다고 해봐요. 봄하고 여름이 추웠다고 해봐요. 네, 그러면 어때? 여기 보면 그래도 그냥저냥 이렇게 일정하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해마다 기온이 바뀌어봐야 사실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쵸? 네, 네, 비슷비슷한데, 어느 해인가 그냥 유달리 추운 겁니다. 그럼 이렇게 비슷비슷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그 간격이 확 줄어드는 요런 나이테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거를 포인트로 삼는 겁니다. 이렇게 나무를 잘라봐서 혹시 이런 모양이 없나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이 간격을 보겠죠. 그래서 사이 간격이 대충 평균 얼마 정도로 요러요러하게 이렇게 층층층층 배열되어 있으면은 이거는 저기 어느 지역의 나무구나라고 하는 게 밝혀지겠죠. 그쵸? 네. 네, 그럼 그 지역 나무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 줄어드는 그 부분이 없나, 요런 걸 또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요 지점이라고 해봅시다. 요 지점이 그래서 딱
인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그 지점으로부터 7년 뒤에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베어져서 이런 그 건물을 짓는데 사용됐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달리 추웠던 어느 해라고 하는 거는 역사 사서에 기록이 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안 남을 확률이 높을까요? 그래도 남지 않을까요? 남을 확률이 높겠죠. 그쵸? 그리고 혹은 또 알려진 연대에 의해서 그게 겹쳐져 있는 어떤 해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준 포인트를 삼은 겁니다. 예, 그 지역마다 어떤 그 특징들을 이제 이렇게 형태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발굴을 하다가 옛날에는 아무래도 목재를 많이 썼잖아요. 그쵸? 네. 예, 발굴을 하다가 이런 목재 재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네. 제일 뭐부터 보냐? 나이테 모양부터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럼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어느 지역의 나무다라는 게 나오겠죠. 그쵸? 네. 예, 이제 자란 그런 그 것들이 기후에 따라 다 다르니까. 그래서 대략 사이 간격이나 모양을 보고, 어느 지역에서 온 나무구나, 이걸 판별을 하고, 그리고 이런 어떤 특징 포인트들을 잘 분별을 해서, 이게 언제쯤 베어졌구나라는 것들을 판별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거를 기초로 해서 거기서 나온 유물들도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쯤 다, 예, 활용되던 그런 유물이겠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판별하는 방법을 연륜연대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설명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자, 서연이가 이제 그 밑에 내용들 전형적으로 읽어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형적으로 나무는 해마다 하나씩 나이테를 만들면서 자란다. 나무를 잘라서 나이테를 세어보면 얼마나 오래된 나무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만약 123개의 나이테가 있다면 123년 된 나무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나이테를 세어보는 것은 나무의 연대를 결정하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어떻게 그것이 고고학에서 유물들의 연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은 나이테의 겉모습은 그 태가 형성된 해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이다. 성장기의 길이, 강우량, 평균 기온,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저마다 그 해의 나이터가 얼마나 넓고 진하게 형성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감당한다. 어떤 나무의 나이테를 유심히 살펴보면 넓은 나이테, 가느다란 나이테, 진한 나이테, 엷은 나이테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일 것이다. 그러한 형태는 해당하는 연도에 나무의 주변 환경에서 나타난 기후 유형의 결과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고고학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특정한 지역의 기후가 나이테의 겉모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살아있는 오래된 나무를 잘라볼 수 있다. 그런 다음에는 그 지역에서 특정한 기후 양상을 나타낸 몇몇 연도에 상응하는 나이테의 독특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 네, 그래, 여기까지요. 이게 이제 했던 얘기죠. 자, 근데 요거를 하려면은 뭐가 먼저 데이터베이스화 돼야 돼요? 특정한 기후 양상에 나타나는 나이테의 독특한 형태의 여러 가지를 먼저 뭐예요? 이렇게 구축을 해놔야 되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야 찾아서 대응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네, 근데 대응을 해보는데 안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안 나오면 연대가 판별이 안 되겠죠. 그쵸? 네, 네. 이게 이제 어려운 점입니다. 여기서 얘기를 안 했지만, 네, 해서 열심히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축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없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연대를 판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위험은 뭐냐면은 이러이러해서 이게 이 패턴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 판별한 거. 네. 나중에 다시 보니까 A인데 이게 A가 아니라 A 다시 형태였던 거예요. 예, 네. 그러면 연대가 어떻게 될까요?
또 바뀌. 또 바뀌겠죠. 그쵸? 이제 요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거 읽으면서 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알아요? 아니요. 나이테가 1년에 반드시 하나만 생긴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1년에 막 2개, 3개씩 생길 수 있어요. 몰랐죠? 대부분 1년에 하나 생기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달리 따뜻한 해예요. 네. 네, 그리고 추위와 더위가 이 해에는 유달리 반복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추웠다 더워졌다가 좀 기상이변으로 좀 이렇게 반복됐던 거예요. 한 해 동안에. 네. 그러면은 한 해에 나이테가 3개, 4개까지도 생길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요런 인제 그 어려운 점들이 사실 그러니까 근데 어느 해에 3개가 생겼고 어느 해에 4개가 생겼고 사람이 알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없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고런 인제 맹점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해서 열심히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매칭되는 게 없어. 네, 그러면 말짱 꽝이고. 두 네. 번째, 열심히 매칭을 시켰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매칭한 거예요. 그러면 엉뚱한 연대 나오는 거예요. 아, 네. 네, 기껏 찾아서 올바르게 매칭시켰는데 나이테가 2회에 3개, 4개, 5개 이런 생겨난 걸 모르고 판명한 겁니다. 네. 그럼 연대가 어떻게 돼요? 다 엇나가는 거죠. 그쵸? 네. 예, 요런 그 맹점들이 존재하는 게 연륜 연대학인데 근데 그래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대 유물을 판명하는 연대 측정 방법들이 그 믿을 만하고 정말 쓸 만하고 이런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일단, 예,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도 이 연륜연대학이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신뢰성이 높은 그리고 활용성이 높은 어떤 그 연대 측정 방법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물의 연대를 알아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 작업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어려우면 이런 것까지 활용할까? 네. 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예, 비슷하게 접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특한 형태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여기까지 했나요? 예,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 달락 볼게요. 나무의 가장 바깥쪽에서 이런 특별한 형태를 보이기 시작하는 지점까지 나이테 숫자를 세어보면 고고학자들은 얼마나 오래전에 그와 같은 기후 양상이 나타났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고고학자들은 그와 같은 몇몇 양상들을 발견하여 이 패턴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미리 구축해놨으니까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대해 그 양상들을 기초로 기준 나이테 형태를 분류해 놓는다. 근데 이 연륜 영대학이 엄청 발달해서 웬만한 지역들은 다 분류가 가능하게 사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돼 있다고 해요. 네, 벌써 이미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보다가 어떤 이제 목재만 나오면은 땡큐 이런 네, 이런 수준까지 올라가 있대요. 자를 볼게요. 자, 그럼에도 그거를 활용할 수 없는 지역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나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시베리아 지역의 기후를 이렇게 사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고 이거 어렵잖아요. 거긴 애초에 나무도 없잖아요. 시베리아는. 네. 예, 그렇죠. 다 얼음이어가지고 그 뭐 이끼 끼고 이런 데잖아요. 그쵸? 예.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쵸? 예. 자, 그런 이제 맹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고고학자가 어느 지역에서 한때 집이나 그와 비슷한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된 통나무를 발견한다면 이 사람은 통나무에 있는 나이테를 살펴보고서 그러한 기준 나이테 형태 가운데 하나를 찾아보려고 시도한다. 그 고고학자가 기준 나이테 형태에 맞는 것을 찾아낸다면 다행이죠. 그렇죠? 그 네. 사람은 얼마나 오래전에 그런 형태의 나이테가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이제 그 고고학자는 언제 그와 같은 나이테 형태가 형성되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발견된 나무에서 나머지 나이테를 세어 보아서 언제 그 나무가 잘렸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 고고학자는 얼마나 오래전에 그 나무를 자른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연이어 그 사람들이 남긴 유물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하는 게 연륜연대학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 보면 약간 맹점은 있는 것 같아. 설령 이게 다 맞는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사용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다 당대에 만들어지긴 하지만 꼭 당대에 만들어졌다는 보장은 있나요, 재현아? 아니요. 예를 들어서 우리도 가끔씩 골통품 수집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네, 어떤 집에서 아니 집이 아니라 이게 창고가 나중에 발견됐다고 해봐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의 수집품 창고였어요. 고려청자나 조선 백자를 모아두는 이제 청자 창고였는데 연륜연대학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후세대가 연륜연대학을 통해서 아 이거는 200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거 딱 판정을 했다고 해봅시다. 네, 그러면 2000년대 초반에는 이렇게 조선 백자나 고려 청자가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아, 이렇게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예, 물론 이제 극단적인 얘기는 해요. 그쵸? 왜냐하면 대부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다 당대에 만들어지니까. 예, 근데 어쨌든 확실한 보장은 없다는 거,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약간 좀 극단적인 예를 좀 들긴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재현이가 읽을 차례죠. 예, 고고학자들은 읽어주세요. 고고학자들은 주전 600년까지 6600년이에요. 네. 6을 못 봤어요. 네. 6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 어떤 특정한 유물들의 연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어, 기준 나이 기준. 기준 나이트 형태를 목록별로 분류해 놓았다. 이제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사항을 한 가지 지적해야겠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만 한다. 네, 그래. 요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웬만한 지역은 다 이미 판별할 수 있도록 뭘 이미 구축해놨다는 거예요. 기준 나이테 형태를 목록별로 이미 다 구축해 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땅 파다가 목재 나오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아이, 땡큐다. 빨리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저기 이 지역의 그 기준 나이테가 이렇게 분류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빨리 맞는 거 있나 좀 찾아보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연륜연대학이 가장 폭넓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해야겠다고 합니다. 자, 그 사실이 뭔지 서연이가 읽어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점을 매우 앞에 가장 중요한 한 사실. 네? 그거까지 읽고, 고고학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거까지 읽고 넘어갈게요. 고고학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유일한 연대는 알려진 연대뿐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싶다. 비록 연륜연대학이 지금까지 존재하는 가장 좋은 연대 측정 방법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지만 여전히 온갖 어려움으로 가득하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 이 방법을 사용하려 계산한 연대의 불확실성이 생겨나게 된다. 이처럼 연대가 유물에 직접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그 유물에 관한 참고 자료를 신뢰할 만한 역사 문서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경우라면 고고학자들이 결정한 연대는 모두 불확실한 것이다. 네, 그래요. 요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연륜연대학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이게 확실하다고 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연대는 못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만든 사람이 직접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은 그 연대 외에는 측정 방법들은 그냥 뭐라는 거예요? 그냥 한 요 정도겠다. 네, 일종의 추정치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하는데 아까 말했던 선생님의 말했던 그런 문제점들, 본질적인 한계점들이 이제 여기 나올 거예요.
연륜연대학에서 부딪히는 커다란 문제 가운데 하나는 때때로 나무들이 1년에 나이테 하나보다 훨씬 더 많이 자라기도 한다는 사실이다. 이거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이게 몇천 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몇천 년, 그러니까 1년, 2년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몇천 년, 아까 몇백 년, 몇천 년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3개, 4개씩 자라는 해가 한 해가 아니라 1000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번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연수로 한 그럼 몇백 년 차이가 나는 한 거잖아요. 1000년을 살았는데 한 네. 사이트는 한 2000, 3000개 이상. 네, 네. 그러니까 뭐 더블 스코어 막 이렇게 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쵸? 네. 네, 그리고 대개 1년에 하나씩 그 발생하는 게 그 노말, 보통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게 그 빈도수가 적기는 할 겁니다. 그쵸? 네. 그럼에도 이게 한 1000년, 2000년이 되는 기간이니까 그동안에 그게 누적되는 거는 이게 진짜 한 100번 가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년에 100번이라고 하면은 10% 정도고, 그쵸? 90%는 다 1년에 하나씩이란 뜻이니까. 그래도 그 뭐 비율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쵸? 네. 예,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번, 그다음에 한 3개 이렇게 되면 한 그 1000년의 기간 동안에 300년의 오차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러면은 오차 비율이 무려 30%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도 벌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더 고대로 가고 더 고대로 가면 어떨까요? 이게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쵸? 네. 네, 그래서 이제 고고학자가 역사적으로 훨씬 더 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이런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 얘기인 거예요. 네, 그나마 조금 현대 시대랑 가까우면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래도 상쇄가 되는데 진짜 고대로 가면 갈수록 이런 그 부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륜연대학으로 결정되는 연대는 보통 뭐예요? 상한선, 맥시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더 빠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연륜연대학을 통하여 어떤 유물이 한 2000년 정도 전에 존재했던 겁니다라고 결정이 났다라는 뜻은 뭐냐? 아무리 많아야 2000년이라는 뜻이다. 훨씬 더 짧아질 수도 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0% 차이가 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실제 유물은 2000년 전 게 아니라 몇 년 전 거예요? 600을 빼야겠죠. 그럼 1400년 전게 되겠죠. 그렇죠? 네. 실제로는 1400년 전 건데 연륜연대학을 통해서 한 30%가 더해지니까 한 2000년 전 겁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맥시멈 값. 최고로 오래됐을 때 어느 정도인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자, 그래서 연륜연대학으로 결정하는 연대는 어떤 유물의 연대에 관한 상한선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단락 이제 재현이가 읽어볼게요. 탄소 연대가 전까지 읽어주세요. 네. 전형적으로 훨씬 더 오래된 유물일수록 나이테를 세는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비록 연륜연대학이 고고학자들에게 어떤 유물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에 관해 꽤 합당한 해답을 제시하긴 하지만 여전히 상당한 제한적인 연대 측정 방법일 뿐이다. 무엇보다도 연륜연대학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고학자는 나이테를 확인할 만한 통나무를 발견해서 전 세계적으로 해당 지역의 기준 나이테와 연결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연륜연대학을 사용할 수는 없다. 결과적으로 고고학자들은 유물을
연대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른 연대 측정 방법을 사용하려고 시도한다. 네, 그래요. 거기까지요. 그래서 가장 그래도 신뢰성이 높고 보편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연대 측정 방법이 바로 연륜연대학이라는 이제 측정 방법인데, 그거에 갖고 있는 이 방법이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점들, 요런 점들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해서 측정된 연대들은 뭐예요? 불확실이라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연륜연대학으로 말하는 연대는 맥시멈 값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런 내용들이고, 또 하나, 여기 이제 나와 있죠. 그쵸? 근데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막 팠는데 목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유물의 연대 어떻게 할 거냐는 네, 그러면 또 다른 무언가를 활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네, 그래서 근데 그 다른 무언가는 연륜연대학보다 더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로 사실 평가를 받습니다. 아, 그런데도 어쨌든 방법이 없으니까 활용을 해서 그래도 측정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쵸?